MTN 고수비책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MV에서 재무상담사로 일하고 있는 최용진입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어느새 12월 한 달도 지났고 2012년도 지났고 1월 한 달 지났습니다. 신년 그리고 연말 연시에 계획하신 일들 잘 진행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새해가 밝힐 때마다 그리고 한 달 한 달 시작될 때마다 어떤 틀에 얽매여서 진행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큰 스트레스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MTN 고수비책 목요일 시간에는요, TMV와 함께하는 재무특강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독신자의 재무관리, 지난 시간에는 주거문제, 부채문제 유형별로 알아보고 해결 방안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2강 독신자분들이 실수할 수 있는 여가문제, 건강문제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보험문제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독신자의 재무관리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요. 독신자의 정의부터 다시 한번 내려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독신자의 기준 애매모호합니다. 도대체 독신자란 말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기준에 있어서 어떤 분들이 독신자에 해당되고 이분들이 재무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기준점 먼저 정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모 의존기에 있는 미혼자분들 말합니다. 부모 의존기에 있는 미혼자분들이라 하면 아직까지는 주거 문제, 거주 문제 이런 것들을 부모님께 해결받고 있는 분들이십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사회생활 하시면서 경제활동하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도 아직은 미혼 독신 남녀인 경우도 독신자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이혼 또는 사별, 특히 이혼 문제는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혼 또는 사별로 인해서 독신으로 거주하시는 분들도 독신자에 해당되시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혼은 하셨는데 자녀를 양육하고 계신다. 그렇게 된다면 범위는 훨씬 더 넓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장수하시면서 독거노후 생활하시는 분들, 이분들도 독신자에 해당됩니다. 자, 방송 보시는 분들, 나는 독신자가 아니야. 아직은 가족이 있어. 하지만 내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 가족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 돌아보시면 이런 분들 한두 분들 꼭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나 언젠가는 독신자가 된다는 그런 사실 명심하시고 오늘 강의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 독신자 재무관리 시간에서는요. 주거 문제 그리고 여가 문제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1강에서는 주거와 부채 문제를 주로 다뤄보았습니다. 독신자의 주거 유형의 특징과 활용 방안을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저지르기 쉬운 부채 문제와 유형과 관리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2강에서는요. 건강과 여가, 보험 이런 분들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어지는 투자 및 은퇴 설계, 그리고 신용과 지출 관리, 사례를 통한 독신자 플랜까지 해서 한꺼번에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독신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 때문에 사회 전반적으로 독신자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독신 가구가 왜 증가하고 있는지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결혼율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 1970년 혼인 건수를 보게 되면 29만 5천여 건, 그리고 2008년에는 혼인 건수가 32만 7,700여 건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면서 배울 때는요. 1970년에서 2008년이다. 38년의 기간 동안 아마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혼인 건수는 38년 동안 1.11배 증가에 불과했습니다. 이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독신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자료고요. 두 번째로 봤을 때요.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노후 문제 다 포함되지만 2005년 317만 가구, 즉 전체 가구의 19.96%, 20%에 육박하는 숫자가 1인 가구랍니다. 즉 5집 중에 한 집은 혼자 사시는 분들입니다. 2000년에 비해 5년 만에 42.5%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혼 연령이 증가하고 있죠. 자, 인생관이 바뀌고 결혼에 대한 심리적인 요인도 바뀌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전반적인 몇 년간의 경기 침체로 인해서 결혼을 하지 않는 미혼 남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가 만혼화 문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독신 가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의 자료입니다. 1970년 11,615건에서 2008년에는 11만 6,535건, 같은 기간 38년 동안 이혼 건수는 10배나 증가했습니다. 인구는 폭발적으로 줄었고 결혼도 하지 않는데 이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결혼하는 신혼 커플 중에서 3집 중에 1집은 이혼한다. 하지만 요즘엔 좀 다릅니다. 5집 중에 2집은 이혼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 대비 이혼율이 9배나 증가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독신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OECD 국가 중 5번째로 높은 이혼율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독신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또 하나의 원인,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별 후 홀로 남게 되는 기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인고 하니, 자, 경제적인 사정, 기타, 인생관에 의해서 결혼도 늦게 하시는데, 결혼은 늦게 했지만 장수국가에 접어들면서 부부간의 노후 생활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부부간에서 행복하게 오래 사시면 좋겠지만 그 중에 한 분은 분명 돌아가시게 됩니다. 한 분과 사별하게 되면 홀로 남게 되는 기간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분들도 독신 노후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홀로 독신 가구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황혼이혼의 증가나 노년기 부양 문제 이런 것들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독신자 여러분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부터 생각을 좀 해보시면 비록 내 문제는 아닐지언정 우리 가정의 문제고요. 언젠가 우리도 독신자가 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부분 명심해 보시고, 그래서 우리는 성공적인 독신 노후, 독신 생활을 하셔야겠는데, 여러 학자분들이나 학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질병과 장애가 없고 인지적 기능과 신체적 기능을 유지하며 적극적으로 인생 참여를 지속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지향적이고 적극적인 인생 참여와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자. 두 가지 사례만 놓고 봐도요. 인생 전반에 있어서 그것들이 비록 독신 생활이나 노후 생활이 아니더라도 인생 전반적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자는 이야기인데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종합해보면 돈, 건강, 일, 인간관계, 여가문화, 주거 등이 함께 준비된 독신 노후. 이거 기준도 애매모호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굉장히 돈 아니면 해결 안 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신자 분들은 여가생활, 건강생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독신생활 행복하게 보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금융자산 열심히 보유하셔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셔도 되겠지만 여가 문제를 통해서 노후 생활도 풀어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독신자분들이 여가가 왜 중요하느냐? 이분들은 가족관계에 있어서 관계가 좀 부담이 없으시죠. 왜냐하면 책임질 가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부모님을 봉양하고 있지도 않으시고요. 당연히 결혼도 안 하신 분들의 경우는 자녀를 양육할 책임도 없으십니다. 그런 책임 부담이 적기 때문에 어쩌면 여가 생활을 자기 통제, 결여의 시간으로 보내고 계시진 않은가 모르겠습니다. 자기 통제가 결여된다는 말은 단순히 여가 활동을 유흥이나 일회성 오락이나 이런 것에 치우치지 않나. 이렇게 되다 보면요. 소비성 지출로 과다하게 포지션이 차지하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여가 생활을 좀 잘 보내실 필요가 있는데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형태의 여가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 계시죠? 워커홀릭. 일에 중독돼서 사시는 분들입니다. 워커홀릭이라 하면 일 중독자를 일컫는 단어인데요. 자, 일 열심히 하셔서 직장에서의 성공, 자기 일에서 성공 이루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되면 본인의 노후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준비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기 통제가 안 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워커홀릭에 빠지신 분들 모두 본인께서 50대, 60대에 은퇴하시게 되면 은퇴 이후의 삶이 단순히 막연한 결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은퇴 이후의 삶이 막연하다. 특히 자기 일 열심히 하신 분들 있으시죠? 이런 분들 본인께서 30년간, 20년간 열심히 일하셔서 노후자금 확보 많이 하셨죠? 많이 하셨기 때문에 나 은퇴하면 친구가 하는 사업에 투자할 거야. 투자해서 사업소득 누려야지.
아니면 나 돈 많이 모았으니까 이 돈 가지고 여행 보내면서 노후 늙어서 살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은데 너무너무 막연합니다. 이런 막연함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독신자분들께서 여가 생활을 건설적으로 보내셔야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독신자분들의 여가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에서 은퇴는 리타이어가 아닌 리타이어라는 단어를 좀 쪼개보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리타이어, 타이어를 갈아 끼시는 의미입니다. 지난 50년간 열심히 학업에 매진하셔서 직장생활 열심히 하시고 사업소득 많이 누리셨지만 50년 후 은퇴하실 때는 남아있는 50년의 삶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50년 동안 사용한 타이어는 버리시고 새로운 타이어로 갈아 끼셔야 됩니다. 그리고 노후 생활의 자금이 규모가 예측이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금융자산으로 노후 생활을 보내신다 하시더라도 다른 시각에서 접근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독신자분들의 여가는요, 두 번째 직업을 준비하는 형태로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입이 발생하는 구조를 만들라는 얘기인데요. 장수국가에서 보여지고 있는 훌륭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영국에 계신 93세 현역 발레리노 존 로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이분이 현역 발레 선생님이신데요. 공연 활동도 하고 계시고 공연 활동을 통해서 수입도 발생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연세가 93세시죠. 이분께서 발레를 시작하신 시간은 10년에서 15년 사이입니다. 80대 때부터 발레를 시작하셔가지고 지금도 현역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대단한 분이 아니실 수 없는데요. 또 한 분 계시죠. 미국에 계시는 94세 현역 요가 선생님 타오 포촌린치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요가 선생님으로만 40년을 진행하셨습니다. 아직도 현역이십니다. 자, 93세 존노 할아버지, 94세 타오 포촌린치 할머니, 이분께서는 이 두 분의 경우는 수입이 발생하는 구조를 만드셨습니다. 원래의 직업도 계셨지만 은퇴란 말이 어울리지 않도록 아직도 현역으로 활동하고 계시면서 수입이 발생되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모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분들의 경우는 매우 유명한 사례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 스스로도 이런 모델이 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뭐 발레를 하거나 뭐 요가 선생님이 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여가 생활을 그것을 통해서 즐기면서 노후에 은퇴 이후에 또 다른 직업의 형태를 가져가시면서 수입이 발생되는 구조를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 주변에 좋은 사례들이 많습니다. 뭐 몇 분 좀 예를 들어보겠는데요. 다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시고요. 한 분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주중엔 금융인, 주말엔 스윙 댄서. 재밌는 사례인데요. 이분은 지금 나이가 40대 초반이신데 월, 화, 수, 목, 금 5일간은 아주 전도 유명한 금융인으로 직업에 매진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분의 주말은 완전 춤뿐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이 되시면 스윙 댄스를 하고 계시는데요. 스윙 댄스라 뭐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분의 스윙 댄스 실력은 거의 프로급입니다. 그래서 주말에 스윙 댄서 교습을 하고 계시고 공연 활동도 하고 계십니다. 이 안에서 당연히 수입이 발생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른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요즘에 사회인 야구 굉장한 붐이죠. 사회인 야구 하시는 분들 아마 이런 생각 안 해본 분 없으실 겁니다. 아, 나 돈 많이 벌어서 야구장 하나 짓고 싶다. 로또 되면 야구장 하나 짓고 싶다. 왜 이런 생각들을 하시냐면요. 야구장 운영하시는 것들이 사실 괜찮은 수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경우 이외에도 좋은 사례가 있어서 들고 나와봤습니다. 전직 프로야구 선수신데요. 현역 시절에 굉장한 왕성한 활동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께서 지금 사회인 야구를 하고 계십니다. 평일에는 본래 자기 직업이 있으시고요. 그 직업을 통해서 수입이 발생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께서 토요일, 일요일 야구장에 나오셔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시냐면요. 사회인 야구단 팀을 운영을 하시면서 그 안에서 개인 훈련 도와주시면서 단체 훈련 도와주시면서 레슨비를 받으십니다. 부업이죠. 또 하나의 부업으로 직업으로 하고 계시면서 또 다른 일을 아주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사회 저소득층에 계시는 야구 유망주들을 무상으로 지원해주고 훈련해주고 계십니다. 또 하나의 재등기부로 좋은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은퇴가 얼마 남지 않으신 분들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혼자만의 독신생활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접근하는 것들이 이제 취미생활인데요. 서예 배우시는 분들 많으시고요. 또 음악활동,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악기 연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직장인 밴드 같은 것들 결성하셔서 공연 활동하시고 또 그로 인해서 수입이 발생되는 구조를 만들어 계십니다. 좋은 사례죠? 비록 미국에 계시는, 영국에 계시는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 아니더라도 독신자분들께서 어떻게 여가를 보내야 될지 그런 것에 대한 스스로의 모델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자, 그리고 제 주변에 또 한 분이 계시는데 재미난 사례입니다. 60세 때부터 한국화를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하신 게 뭐냐면 자녀들께서 주시는 소소한 용돈들 모아서 본인의 칠순 기념 한국화 전시회를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아주 멋있죠? 우리도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의 예, 영국의 예, 그리고 제 주변에 이런 분들, 좋은 사례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하시고 계시는 독신 여가 생활은 무엇이냐 정리를 해보자면요.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한 계획이 수립되어 계십니다. 그리고 본인이 소득이 발생되는 시점에 있어서 본인의 여가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막대한 자금도 투입되었습니다. 꾸준한 노력도 같이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하시는 것처럼 은퇴 후에 미리 하는 은퇴 후의 사업 자금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독신자 여러분들의 여가 생활이 중요한 것이고요. 아주 건설적인 방향으로 자기 통제 잘 하시고 무조건적인 금융자산만이 내 독신 노후를 보장해 주진 않는다는 생각 유념하시고요. 여가 생활 잘 보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독신자분들의 건강입니다. 건강관리의 중요성, 독신자분들 건강이 왜 중요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책임질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나를 부양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즉, 상호 부양의 대상이 없습니다. 나에게 질병이 왔을 때 아니면 나에게 큰 사고가 왔을 때 누구 하나 나를 보살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홀로 독신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해결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모두 금전적인 부분으로 돈으로만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반 문제를 금전적인 방법으로만 해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건강 생활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건강관리 프로그램 아니고요. 재무관리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프로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식습관 잘 하시고 운동 열심히 하십시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재무적인 부분인데요. 예측 불가한 독신 노후 의료비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자, 보겠습니다. 실버타운 써놨는데요. 보증금 1억에 월세 250만 원씩 합니다. 은퇴 전에 열심히 돈 모으셔서 금융자산 많이 확보하셔가지고 보증금 1억에 월세 250씩 하는 아주 훌륭한 노인복지시설 실버타운에 들어가실 수 있겠지만 하지만 이분들의 얘기는 아주 극소수의 얘기입니다. 서민경제 살아가시면서 이런 부분 준비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월 생활비, 노후 생활비를 200만 원 정도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200만 원 가정해보면 과연 내가 몇 살까지 살지 모릅니다. 생활비 200만 원씩 몇 년 동안 곱하시겠습니까? 10년만 곱해도 2,400만 원입니다. 그렇지만 물가는 오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독신자분들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노후자금은 생활비와 의료비가 같이 들어가는 자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비와 의료비 규모가 막대합니다. 때문에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분들이시라면 정해진 이자보다는 주식형 상품 선택하는 것이 옳습니다. 자, 주식형 상품 선택하라고 했더니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주식 투자하시고 아니면 거치식 펀드 몇천만 원씩 하시란 말씀 아닙니다. 정액으로 정해진 이자를 주지 않고 정액으로 적립식으로 하는 투자가 정답입니다. 상품들은 두 가지로 크게 볼 수 있는데요. 증권사의 연금펀드라는 게 있습니다. 연금펀드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 소득공제 혜택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죠. 증권사 가시면 연금펀드라고 해서 정액으로 적립식 펀드 가입하듯이 하시는 게 있고요. 보험사에 가시게 되면 변액 상품이 있습니다. 보험사의 상품은 10년 이상 유지하실 때 비과세 혜택이 있는 건 다 아실 겁니다. 때문에 변액 상품도 펀드에 투자되고 있는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10년 이상 정도 유지하시게 되면 수익률도 많이 보실 수 있고 비과세 혜택까지도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액 상품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20대에서 30대, 40대까지는 변액 유니버셜이 맞습니다.
하지만 은퇴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있는 50대에서 자영업자 이런 분들은 변액연금이 정확합니다. 자, 이 부분 독신노후의 은퇴 설계, 재무 설계 부분 다음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간단하게 이런 상품이 있다는 것들, 이런 것들로 건강을 위한 노후의 생활비, 의료비를 준비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독신자분들의 건강, 건설적인 영아 생활을 진행하시면 곧 그것이 심신 건강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입니다. 또한 그 건강한 여가 생활을 통해서 제2의 직업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 하나는 꼭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인데요. 젊으신 분들 건강 과신하고 계십니다. 의무감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나친 소비 패턴, 유흥이나 단순 오락의 소비 지출이 많으신 분들 반드시 이것만은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3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받으시란 얘기인데요. 쉽습니다. 월 소득에서 월 3만 원씩 36개월간 정기적금 넣으세요. 정기적금 3년 동안 넣으시면 원금만 108만 원입니다. 108만 원의 원금이면 서울 시내 아주 유명한 종합병원에서 본인이 받고 싶은 모든 옵션 다 달아서 종합검진 하실 수 있습니다. 담배 많이 피시는 분들 폐기능 검사하실 수 있고요. 술 많이 드시는 분들 대장 쪽, 간 쪽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돈이면 모두가 다 해결이 됩니다. 제발 건강 못 챙기실 것 같으면 건강검진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독신자분들 건강 얘기하면서 요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한문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무전장수. 오래 사시는데 돈이 없으십니다. 자, 그리고 유병장수. 오래 사시는데 병이 있습니다. 아프게 오래 사신다는 얘기입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무업장수. 오래 사시는데 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슬픈 얘기입니다. 독거장수. 오래 사시는데 혼자 오래 사십니다. 자, 이래서 고독사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연간 3만 명 이상 고독사하고 계십니다. 고독사란 말 무슨 뜻인지 아시는가요? 즉, 아무도 나의 임종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돌아가신다는 얘기입니다. 혼자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보살펴주는 가족 없이 누가 내 임종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고독하게 돌아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인구가 일본의 경우는 3만 명인데요. 자, 우리나라 1715만 가구 중에서 독신 가구 347만 가구입니다. 2010년 통계청 자료인데요. 전체의 5분의 1입니다. 즉, 5집 중 1집은 누구나 고독사의 예비 집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의료비가 생활비인 중요한 건강관리, 고독사 하지도 말아야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 중요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독신자분들 건강 조심하시면서 부족한 생활비 부분은 기본적으로 3층 보장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층 보장이라 하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말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의 경우는 약간은 강제성을 띤 그런 연금 형태고요. 개인연금은 본인이 개인적으로 보험회사나 증권회사 통해서 연금 가입하시는 걸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이 좋은 거고 어떤 형태로 가입을 해야 되는 건지 각자의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 3강에서 이 부분 제대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막대한 의료비 부분, 필요 시기와 자금 예측이 불가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필요 시기 왜 모를까요? 의료비입니다. 내가 언제 아플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금 규모 예측하기 불가하다. 내가 어떤 질병에 걸릴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대한 의료비 부분도 독신자분들께서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독신자 여러분들 여가생활 건설적으로 하셔서 제2의 직업도 준비하셔야 되고요. 건강관리 잘 하셔서 막대하게 드는 의료비, 물론 좋은 연금 상품들 가입하시는 것도 좋지만 의료비 문제도 유념하셔서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너무너무 힘들다. 맞습니다. 서민경제 사시는 일반 직장인분들 여러 가지 다 준비하기 힘드시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 중에서 세 번째 말씀인데 보험, 최소한의 안정장치입니다. 수박을 예로 들겠습니다. 과일 수박인데요. 자, 수박 껍질이 있습니다. 수박 알맹이가 있고요. 잘 익은 수박, 맛있는 수박은 어떤 수박인가요?
껍질이 얇아야 되죠. 수박 알맹이는 금융자산을 뜻하는 겁니다. 금융자산을 통해서 잘 모으셔서 노후 준비, 독신 준비 잘 하셔야 되는데 자칫 잘못해서 수박 껍질이 두텁다. 즉 보험 상품에 너무 많이 가입되어 있으시면 수박 껍질이 두터운 결과가 초래됩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그 점 유념하시기 바라고요. 금융자산의 보호막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수박을 예로 들었는데 수박은 산지에서 나의 시타까지 올 때까지 그 운반되는 그 과정만 버텨주면 되는 겁니다. 수박 껍질 두텁다고 해서 어차피 잘려서 나갈 건데 중요하지 않죠. 그런 것처럼 보험을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험 가입의 원칙을 확고히 하시고 보험을 가입하셔야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보험 가입 원칙 3가지를 확고히 말씀드리겠는데 필요하시다면 메모까지 하시면서 보험 가입 원칙을 정확하게 알고 가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험 가입의 원칙 첫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사에 돈이 묶이지 않아야 한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적립보험료를 두시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보험은 특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보험은 저축성 보험이 아닙니다. 순수 보장형 상품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보장성 보험은 비용입니다. 자, 우리가 핸드폰 요금, 가스요금, 도시가스요금, 전화요금, 전기세 이런 거 내면서 나중에 그 돈을 돌려받습니까? 아닙니다. 보장성 보험을 비용으로 생각하면서 왜 내가 낸 돈을 나중에 만기 때 보험사가 돌려받기를 원하시나요? 예를 들겠습니다. 30세 때 보험 가입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보험료를 50세까지 내십니다. 장장 20년 동안 금액을 10만 원 정도만 설정을 해보아도 20년 동안 내가 내는 보험료만 2,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돌려줍니다. 언제? 만기 때 80세 때 돌려줍니다. 길게는 50년 후에 2,400만 원, 짧게는 30년 후에 2,400만 원. 화폐 가치가 없습니다. 즉 순수 보장형으로 쓰여지고 말아야 되는 그 비용이 화폐 가치가 없는 곳에 막대하게 투자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수박 껍질 쓸데없이 두꺼워지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수 보장형으로 갱신 없이 가시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만든 말입니다. 실손보험 플러스 정액 옵션 이런 말이 없는데 제가 설명드리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8글자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실손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실제 손해액을 보상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실제 손해액이라 하면 우리가 병원 가서 의료비를 지출을 하죠. 그 비용을 90%까지 보장해준다는 얘기입니다. 2009년 10월 이전에는 사실 실손보험도 100%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부터는 90%로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 가입을 하시면서 이런 실손을 기본적으로 가입하신 후에 본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가족력이나 건강 상태를 고려한 후 진단금을 추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족력이라 하면요. 내 주변의 가족들이 특히 부모나 멀게는 고모, 이모 이런 분들까지 암에 걸리신 분은 없으신지 그리고 조부모님까지도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암이 우려된다 싶으시면 본인도 암 진단금을 넉넉히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술, 담배 많이 하시고 건강관리 잘 못하시는 분들 본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셔서 내가 앞으로 어떤 질병이 우려된다 이에 대한 진단금 넉넉히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린 실손보험 플러스 정액 옵션 이 부분인데요. 독신자분들은 지금 홀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간병비 그냥 쉽게 넘어가지 말았으면 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내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가족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병이 걸렸을 때 나을 때까지의 기간 동안 간병하는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독신자분들은 보험 가입하실 때 독신자분들 간병비 꼭 필수적으로 넉넉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표를 좀 만들어 봤는데요. 자, 보험 가입 원칙 두 번째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손해보험, 실비보험, 질병, 상해를 100세까지 보장을 받는데 이 보장은 내가 쓴 입원비 이런 것들을 보장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위에다가 생명보험 통해서 사망, 80세까지의 어떤 특정 질병에 걸렸을 때 얼마간의 보험금이 나오는 구조를 만드셔야 됩니다. 이런 표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보험가입 원칙 두 번째. 그 중에서 과연 실손은 어떻게 활용을 하나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보면 편하겠는데요. 자, 이분이 운동을 하시다가 다치셨습니다. 그런데 입원까지 하실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CT 촬영 한번 해보시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검사를 해봤더니 총 검사비가 25만 원이 나왔습니다. 자, 다쳐서 CT 촬영하면 얼마를 주겠다. 이런 것들이 진단금인데 그런 진단금 옵션은 없습니다. 그래서 실비보험이 중요한데요. 실비보험으로 검사비 돌려받습니다. 종합병원 가셔가지고 이런저런 공제금액 빼고 나서 약 23만 원가량이 보험금으로 지급됩니다. 이런 작은 비용까지도 실비보험이 해주기 때문에 실비보험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자, 이런 분들 계십니다. 입원했습니다. 뭐 이런저런 건강검진 받으려고 입원까지 해서 진단을 받았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십니다. 조직검사를 해봐야겠다. 이걸저것 해봐야겠다. 해봤더니 암이랍니다. 그래서 한 달간 입원하시고 암 수술 받으시고 그리고 간병 기간까지 다 거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병원비 지출하신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총 병원비 4천만 원 지불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비보험을 세팅하지 않고 그냥 진단금만 넣었을 때 비용을 보게 되면요. 이분께서 암진단비를 1,000만 원 정도 설정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수술비를 500만 원 정도 받으셨고 입원비가 4일째부터 적용받기 때문에 한 달간 입원하셔도 54만 원의 입원비가 나오셨습니다. 즉 계산해보면 1,554만 원의 보험금이 수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비보험 플러스 정액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설정을 해놓으신 분 보겠습니다. 자, 암진단비 1,000만 원 정도 나오셨고요. 총 병원비 4천만 원 쓰셨죠. 그런데 90%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제금액 200만 원 정도 공제된 후에 실비로 약 3,600만 원 정도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입원비는 30일 정도 입원하시게 되면 60만 원 1일부터 첫날부터 적용받기 때문에 총 이분께서 보험회사에서 받으시는 금액은 4,860만 원입니다. 총 병원비가 4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나 암진단 넉넉히 해놓았어. 그런 분의 경우와 실비보험을 기본적으로 가져가시면서 추가적으로 내 질병을 고려해서 어떤 병에 걸릴지 우려가 되는 상황을 미리 예측해서 진단금을 설정하신 분의 경우는 4,86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손보험 플러스 정액보험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고액 환자의 주요 질병인데요. 우리가 진단금이나 그리고 간병비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어떤 병에 걸렸을 때 가장 돈이 많을 쓰나 의료비 지출이 과다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남성의 경우는요. 뇌경색, 협심증, 백내장, 위암, 간암 순서는 관계없습니다. 뭐 뇌경색이 먼저 나왔다고 해서 뇌경색에 돈이 많이 쓰여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는 백내장, 무릎 관절증, 뇌경색증, 그리고 당뇨병, 유방암 마찬가지로 순서는 관계없이 이런 질병들이 아파서 질병 치료를 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시게 되면 가장 많이 비용이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5대 사망 원인 살펴보면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당뇨병, 급선 심근경색 이런 사망 원인으로 인해서 한국인이 많이 사망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가입 원칙 두 번째 이런 진단금 내가 어떤 질병이 우려가 된다. 저런 질병들이 돈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 내가 진단금을 얼마 정도 설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 좀 살펴보시고 반드시 체크하고 보험 가입하셔야겠습니다. 그러면서 살펴보실 중요한 자료가 있는데요. 자, 병원에 갔더니 진단을 받았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뭐 이런저런 검사하시고 암 판정을 받으시고 수술하시고 그리고 치료비까지 그리고 통원 치료하는 모든 비용을 따져봤을 때 국립암센터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간암의 경우는요. 6,622만 원, 췌장암의 경우는 6,371만 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위암이나 대장암의 경우도 거의 3천만 원에 육박하는 의료비가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 유념하셔서 반드시 진단금 설정하실 때 유념하셔서 설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보험가입 원칙 세 번째입니다. 제가 사망보험금 말씀드릴 텐데요. 사망보험금 왜 중요합니까? 독신자 여러분,
본인이 사망하시게 되면 사망보험금 1억 정도 나오게 설정하신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망보험금 1억이 과연 누구한테 갈지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그게 과연 필요할까 고민하실 분들은 자녀를 양육하고 계신 분들밖에 없습니다. 좋은 의미로 사망보험금을 좋은 곳에 기부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런 경우 빼놓고서는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설정을 해둬야 될까, 이런 부분 같이 고민을 해보셔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의 사망보험금 과연 누가 가져가는 것일까, 이것도 같이 검토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험 가입하실 때 법정 상속인 많이 들어봅니다. 법정 상속인이 사망보험금을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법정 상속인을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두루뭉실하게 내가 피보험자로 가입해서 법정 상속인이 사망보험을 가져간다면 내 자녀들이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큰 오판이십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 원칙 세 번째 사망보험금 부분을 법적인 측면까지 고려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례를 보시면 이해가 상당히 빠를 것 같습니다. 사례 1, 사망보험금 누구에게 돌아갈까? 제가 그 사례를 3가지 정도 준비를 했는데요. 이 3가지 안에 지금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다 해당될 것 같습니다. 살펴보시면 비록 우리 가정의 어떤 누군가의 이야기일 수도 있으니까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혹시 나는 어떻게 점검을 해야 될 것인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철수란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철수의 어머니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몇 년간 보험료를 내주고 계십니다. 자, 철수가 사망하면 사망보험금 1억은 수익자를 법정 상속인으로 해놨습니다. 법정 상속인을 수익자로 해놓은 상태에서 철수가 영희와 만나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까지 낳아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철수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사망보험금 1억이 나오겠습니다. 그런데 이 1억 원 법정 상속인을 수익자로 해놓았기 때문에 누구한테 갈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주신 철수의 어머님, 이 할머님께서 가져가실까요? 아니면 영희가 가져갈까요? 미성년자인 아들이 가져갈까요? 정답은 아들이 가져갑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나눠갔습니다. 균분 상속하게 되는데요. 상속법상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발생하는 사망보험금은 배우자와 자녀가 1.5대 1, 지금의 경우는 자녀가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1.5대 1이지만 자녀가 2분이시라면 1.5대 1대 1의 비율로 나눠갔습니다. 그래서 영희가 6천만 원, 그리고 미성년자인 자녀가 4천만 원을 가져가는데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 미성년자가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친권자인 영희가 1천만 원마저도 가져가게 됩니다. 자, 이런 사례 아주 흔합니다. 이런 사례 본인의 이야기는 아닐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사례입니다. 보험금 누구에게 돌아갈까? 철수가 영희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다가 자녀까지 낳았습니다. 그런데 철수가 만일에 내가 가장인데 내가 죽게 되면 우리 아이와 우리 배우자는 어떻게 할까? 이 부분이 걱정이 돼서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하게 됩니다. 사망보험금은 1억 정도로 설정을 해놓았고 앞서 살펴본 예와 좀 다르게 수익자를 배우자인 영희 1인으로 설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 많죠. 두 분이 사시다가 이혼했습니다. 이혼했는데 그리고 이혼하게 되고 철수는 석희라는 여자를 만나서 재혼을 하게 되죠. 그 와중에 철수는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됩니다. 또는 질병으로 사망하게 되어서 보험회사에서 1억 원이라는 사망보험금이 나왔습니다. 이 보험금 누구한테 갈까요?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해놓지 않고 영희로 설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망보험금 1억 원은 전 처인 영희에게 가게 되었습니다. 자, 가족관계가 변동될 때마다 물론 사별이나 이혼,
안타까운 경우 많습니다. 그런 가족관계가 변경될 때마다 사망보험금 수익자 변경 지정하셔야 됩니다. 앞서 1과 2의 사례는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한 가지 사례만 더 보겠습니다. 사망보험금 누구에게 돌아갈까? 자, 보시면요. 철수와 영희가 만나서 사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혼까지 했는데요. 7살짜리 자녀가 있다고 예를 들겠습니다. 그런데 철수가 바람이 납니다. 석희란 여자랑 바람이 나게 되는데 그래서 영희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두 사람은 부부관계가 끝났습니다. 법적으로 완전 남남입니다. 법적으로 만난 남남이 된 부부 사이에서 영희 혼자서 7살 난 아들을 키우는 장면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영희의 친정어머님, 아이의 외할머니께서 보험계약 하나를 하십니다. 피보험자, 즉 영희가 죽게 되면 사망보험금 1억이 나오는 보험계약을 하시게 되는데요. 보험수익자, 중요한 말 계속 나옵니다.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해놨습니다. 보험료는 할머니께서 내주고 계시고요. 그런데 불의의 교통사고로 영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사망보험금 1억 원이 나왔는데요. 자, 상속인은 누구한테 갈까요? 배우자는 없죠. 법적으로 배우자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망보험을 가져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은 미성년자인 아들입니다. 다행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지 않고 미성년자인 아들에게 가서, 하지만 미성년자는 친권을 갖고 계신 친권자에게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 1억 원은 철수가 가져갑니다. 왜 그럴까요? 자, 영희와 철수가 부부관계가 성립되었다가 법적으로 완전 남남이 되었다 하더라도 자, 철수와 철수의 아들 7살짜리 아들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계속적으로 법적으로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외할머니께서 가져갔으면 좋겠지만 바람나서 집 나간 남편 철수에게 1억 원이 지급이 됩니다. 사례 1, 2, 3 모두 우리 주변에 흔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 같습니다. 내 이야기는 아니더라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앞으로 또 보험 가입을 하실 희망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챙겨보시고 보험 가입하셔야겠습니다. 진단금, 간병비 같은 것들 넉넉히 하셔야 되고 사망보험금 문제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법정 상속인 두루뭉실하시죠. 상속 순위 같은 것들 한번 살펴볼게요. 자,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까지 제가 예시를 놨는데요. 상속순위, 법정 상속인으로 해놨을 때 가장 누가 먼저 상속을 받는 권리가 있는지 그에 대한 얘기입니다. 1순위 보겠습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피상속인은요, 돌아가신 분을 얘기하고요. 직계비속은 자녀를 말합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받습니다. 순서가 좀 틀렸는데요.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와 자녀가 균분 상속한다는 얘기입니다. 앞서 나온 숫자 기억나시나요? 1.5 대 1. 그런 비율로 1순위 분들을 가져가시고, 자, 이런 상황은 아니다. 2순위에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과 배우자. 즉, 비속이 없습니다. 자녀가 없는 경우인데요. 결혼은 하였는데 아직 자녀가 없는 그런 부부들에 해당되는 이야기 같습니다. 만일에 돌아가시게 되면 그 사망보험금, 이런 것들은 배우자와 본인의 부모님이 나눠 갖게 됩니다. 3순위는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자, 부모님도 돌아가셔서 안 계시고, 그리고 결혼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런 분들의 경우는 돌아가신 분의 형제자매가 최우선 순위로 상속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순위, 피상속인의 사촌 이내 반계혈족. 돌아가신 분의 사촌 이내 반계혈족께서 상속 금액을 나눠 갖는 얘기입니다. 자, 보험 가입하시면서 두루뭉실하게 법정 상속인 해놓으신 분들, 본인의 가족 환경이 어떠신지 고려하셔가지고 정말 어처구니 없게 뜻하지 않는 곳으로 사망보험금이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속 재산을 불안하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자, 가족관계가 바뀔 때마다 일일이 그것을 지정하거나 하시기가 불편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이런 방법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정상속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을 지정한다는 얘기인데요. 유언의 방법으로 상속을 지정하시는 방법입니다. 법적으로요, 유언 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유언에 의한 상속 지분을 최우선적으로 한다는 원칙입니다. 즉, 돌아가신 분의 유언이 어떤 순위보다도 가장 최우선적으로 고려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유언 방식에는 자필, 본인의 서명과 이름과 주소와
이런 것들이 꼭 들어가야 되는 자필 유언서가 있어야 되고요. 녹음, 본인의 이름과 그리고 주소, 더 중요한 건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녹음의 경우는 이런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유언을 남기시는 방법을 인해서 뭐 보험금만의 얘기는 아니죠. 기타 등등의 금융자산들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런 것들은 꼭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상속인이 전원 참여하셔서 전원 합의할 수 있는 협의상속 이런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앞서 계속 나온 얘기죠.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서 균분 상속받는 법정 상속의 방법도 있습니다. 자, 보험가입 얘기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요. 보험가입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렸나요? 8글자 기억나시나요? 실손 기본 정액 옵션. 이혼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독신이시거나 아니면 홀로 독신 노후를 보내고 계시는 분들 수익자 지정 같은 것도 잘 하셔야 되고 필요하시다면 녹음이나 자필 등의 방법으로 유언을 남기시는 것도 효율적인 그리고 합리적인 방법인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여가를 보내시고 건설적인 여가를 보내시는 걸 기본으로 하셔서 이런 것들 보험 가입도 더불어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즉 본인의 독신 환경과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세밀하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의료비, 생활비인 시대가 됐습니다. 장수하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4가지 장수 패턴이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해당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 가지시고요. 확실한 의료 보장과 사후 처리까지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여기 4분면표를 하나 그려왔는데요. 이것을 보시면 쉽게 정리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가 생활을 잘 보낼 수 있을까? 제2의 직업을 창출할 수 있는 여가 생활은 뭘까?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여가 생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보험 가입 같은 것들,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발병할 수밖에 없는 고액 질병이 걸리셨을 때 보험에서 어떻게 내가 보험을 가입해야 되고 사망보험금 문제, 우리 가족관계가 어떻기 때문에 어떤 것이 중요하고 급한지를 살펴보셔서 이런 사분면표를 활용하셔서 중요한 것들, 급한 것들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 짧게 마치겠습니다. 강의 요약 한번 보시고 가겠습니다. 예, 정리가 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해드린 내용들을 간단하게 한 3줄 정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독신자분들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가족 전체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내가 독신 신분이 아닐지라도 이런 부분 정말 내 이야기처럼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독신자분들 여가생활 정말 건설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건설적인 여가 생활을 통해서 내 제2의 직업이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건설적인 여가를 통해서 건강한 삶도 자연적으로 따라올 것이고요. 행복한 노후 생활도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 2가지가 조금 부족하다 싶으신 분들은 정말 보험 가입이라도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망보험금 문제, 예민한 문제입니다. 법적인 부분도 따져보셔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은 혼자 준비하시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독신자분들의 재무관리, 여가, 건강, 보험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보수비책 마치겠습니다.